안녕하세요. 저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다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산산이 깨지는 일을 겪고 제 멘탈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40해를 살아왔건만 아직도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는 건 제게 너무 어려운 일인가 봅니다. 아마도 제 소양과 지혜가 부족했던 탓이겠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저의 부족함 때문에 겪게 된 끔찍한 경험입니다. 어떤 상상도 제 이야기를 완전히 닮을 수는 없을 거라 장담합니다. 그러니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 주시되 마지막에 반전과 충격이 기다리고 있으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첫 연애는 대학교 시절이었습니다. 서글서글한 눈매에 마음을 빼앗겨 저도 모르게 혹해서 사귀게 됐죠. 하지만 사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놈의 본성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은비야, 너 살이 좀 찐 것 같네? 뭐야, 그런 걸 굳이 지적해? 전엔 귀엽다고 해놓고. 아니, 그땐 지금보다 덜 쪘으니까 이젠 좀 빼야 할 것 같아. 다이어트 하라고? 나 논문 준비 때문에 운동할 시간도 없거든? 그래서 살 안 빼겠다는 거야? 논문 어느 정도 정리되면 생각해 볼게.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글서글하던 눈매가 순식간에 사악하게 뒤틀렸습니다. 야, 이 돼지 같은 기집애야. 내가 살 빼라고 하면 그냥 알겠어 한마디면 될 거 이 핑계 저 핑계나 대고 내 말 무시해? 여자는 여리여리해야 여자지. 너처럼 굴러다니는 돼지를 내가 왜 만나? 저는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한술 더 떠 저를 향해 쌍욕을 퍼부었죠. 제가 역겹다느니 손도 대기 싫다느니 인격 모독적인 말들이 잇따랐습니다. 저는 공포심에 휩싸여 그 자리를 황급히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는 제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죠. 은비야, 미안해. 나 요즘 스트레스가 많았나 봐. 한 번만 봐줘. 싫어. 너 너무 무서웠어. 진심으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 때릴 것 같았고 잡아먹을 듯한 그 표정 완전히 정 떨어졌어. 그리고 네 말대로라면 난 너에게 돼지야. 그런 말 들으면서 어떻게 다시 만나? 난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우리 이쯤에서 끝내자. 남친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금세 얼굴이 다시 일그러졌습니다. 이 기집애가 남자가 사과까지 했으면 받아줘야지. 어디서 감히 끝내겠다고? 또 그런다. 가까이 오지 마. 경찰에 신고할 거야. 제가 뒷걸음질을 치는 순간 그는 달려들 기세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다행히 마침 길을 지나던 어른 한 분이 상황을 알아채고 제지해 주셨습니다. 그 어른의 개입 덕분에 저는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교 시절 저의 첫 남자친구와의 연애는 그렇게 끔찍한 기억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의 연애가 있었습니다. 사회에 나와 일하며 만난 남자들은 하나같이 겉보기엔 괜찮은 사람들이었죠. 다만 그 누구에게도 마음 깊숙이 울리는 떨림은 없었습니다. 처음 연애 때처럼 두려운 감정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따뜻하게 기대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았어요. 결국엔 모두 스쳐 지나갔고 함께 미래를 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계절은 몇 번이고 바뀌었고 어느덧 제 나이는 30 후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업무상 외부 인사들과 미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낮고 또렷한 목소리와 단정한 말투 그리고 훤칠한 외모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죠. 그런 사람을 오랫동안 마음속으로 동경해 왔기에 무심코 마음이 움직였죠. 하지만 이를 핑계로 더 가까이 다가가기엔 저는 그만큼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가까이 업무 협조를 이어가며 마음속으로만 바라보다가 결국 물러서려는 찰나였습니다. 뜻밖에도 그가 먼저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밥 한번 사고 싶다는 말과 함께요. 그렇게 저와 그 남자는 단둘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장소는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의 한옥 식당이었죠. 은비씨, 같이 일해보니 참 차분하고 책임감이 강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미모도 참 훌륭하시고요. 네? 빈말이라도 감사합니다. 빈말 아닙니다. 전 매사에 진중한 편이라 그런 농담은 하지 않아요. 네, 고맙습니다. 근데 너무 진지하시네요. 표정 좀 푸세요. 제가 너무 진지했죠? 죄송합니다. 그 남자가 웃는 순간 제 마음은 더 깊이 흔들렸습니다. 그 웃음 속에 따뜻함과 여유가 담겨 있었거든요. 우리는 식사를 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자연스럽게 다음 만남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진중하고 차분한 매력, 그리고 저를 향한 따뜻한 배려가 고스란히 느껴졌기에 우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저에게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낸 적이 없었고 애초에 싸움이 될 만한 일조차 만들지 않는 사람이었죠. 제가 관리에 소홀해 살이 붙어도 그이는 오히려 그 모습까지 사랑해줬습니다. 자기야, 나 살 많이 쪘지. 오늘은 신발도 잘 안 들어가더라니까. 보기 좋은데 뭘. 그리고 여자가 너무 말라도 매력 없어. 자긴 나한테 불만 같은 게 하나도 없나 봐? 불만은 무슨. 나랑 만나주는 것만으로도 무한 감사, 무한 영광이지. 고마워. 진짜 고마워. 자기 덕분에 자존감도 많이 올라갔고 연애가 참 즐거워졌어. 그런 저의 말에 그이는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랑 있으면 즐거우면 우리 결혼할까? 결혼? 우리 아직 만난 지 겨우 3개월밖에 안 됐잖아.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나이도 있고. 난 말이야, 은비 네가 평생의 반려자처럼 느껴져. 자긴 어때? 나도 그래. 자기처럼 이해심 깊고 배려 많은 사람이면 정말 좋은 남편이 될 것 같아. 하지만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아. 왜? 내가 중소기업 다녀서 그런 거야? 그가 약간 자격지심 섞인 목소리로 말하는 순간 저는 순간 움찔했어요. 혹시나 다른 남자들처럼 화를 낼까봐 마음이 먼저 겁을 먹었거든요. 은비야, 내가 중소기업 다니는 거 솔직히 나도 잘 알아. 근데 나 조만간 사업 시작할 계획이야. 자기 하나는 충분히 먹여 살릴 자신 있어. 그러니까 제발 내 직업이 우리 사이에 커트라인처럼 작용하진 않았으면 해. 진심이야. 꼭 그런 이유는 아니야. 자기 회사가 크든 작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난 단지 결혼이 아직은 좀 급하다는 말이 하고 싶었을 뿐이야. 그래, 알았어. 그럼 얼마나 걸리든 기다릴게. 대신 다른 남자한테 도망가지 마. 그럴 일이 있겠어? 자기 같은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니까. 그렇게 그이는 제 말을 단 한마디에 기분 나쁨도 없이 조용히 받아줬습니다. 조금의 짜증도 낼 줄 몰랐던 남자친구는 연애한 지 1년이 지나도 여전히 다정했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저를 더 깊이 아끼고 사랑해줬습니다. 사람은 오래 사귀면 시들해지고 점점 무신경해진다는 게 제 상식이었는데 그 사람은 그런 제 편견을 조용히 깨줬죠. 하지만 그런 그이에게도 단 하나 작은 단점이 있긴 했습니다. 바로 고집이었어요. 은비야, 밥도 맛있게 먹었고 카페에서 케이크도 먹었으니까 이제 산책하자. 산책? 에이, 귀찮아. 우리 그냥 집에 가서 늘어져서 영화 보자. 나 오늘 완전 퍼지고 싶은 기분이야. 그건 안 돼. 밥 먹고 나면 꼭 걷는 게 건강에 좋다니까 습관 들여야 해. 어서 나가자. 에이, 한 번 안 걷는다고 무슨 건강이 나빠져. 나 오늘 컨디션 별로야. 그냥 좀 쉬자. 자기야, 걷기 싫어하는 거 다 알아. 근데 그 습관은 지금 고쳐야 해. 나중에 몸 망가지고 병원 다니게 되면 그땐 후회해도 늦어. 어서 일어나. 호숫가까지만 걸어도 돼. 싫다니까. 지금 몸이 무거워서 그냥 딱 바닥에 붙어있고 싶단 말이야. 그러자 그이가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했습니다. 좋아. 그럼 내가 호숫가까지 업어줄게. 그 다음부턴 자기가 걸어. 자, 이리 와, 업혀. 뭐? 진짜로 날 업겠다고? 그럼. 자기 안 움직이니까 나라도 움직여야지. 나 허리 튼튼해. 얼른 와. 그 순간 피식 웃음이 터졌습니다.
어이없고 귀엽고 또 고맙기도 하고. 아우, 또 시작이네. 고집 센 남자. 아이, 그래, 가자, 가. 근데 내가 자기한테 업히면 허리 나가니까 그냥 걸어갈게. 아우, 진작 그럴 것이지. 좋아, 그럼 지금 바로 출발. 그렇게 또 한 번 저는 그의 고집에 밀려 호숫가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 고집이 늘 저를 위한 것이라는 걸 알기에 쉽게 화낼 수가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그런 모습이 미워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이는 식단 관리까지 꼼꼼히 챙겼습니다. 아침이면 자기 집에서 직접 도시락을 싸와 제 집 앞에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은비야, 점심에 사 먹지 말고 내가 싸준 걸 꼭 챙겨 먹어야 해. 현미밥에 닭가슴살, 토마토에 각종 채소까지. 완벽하지? 아우, 자긴 진짜 대단하다. 나보다 나를 더 챙기네. 아이, 그럼 내가 자기 전담 매니저니까. 자기 날 만나고 나서 얼굴빛이 좋아진 건 알지? 자기 덕분에 내가 10년은 더 어려진 것 같으니까. 그이는 도시락을 건네주고 회사까지 데려다주는 아침을 일상처럼 만들었습니다. 그가 해주는 모든 정성은 하루의 시작을 따뜻하게 만들어줬고, 그런 아침 덕분에 저는 점점 더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이의 고집은 늘 이렇게 절 챙겨줄 때만 나왔어요. 그러니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가 없었죠. 저희는 계절을 2번 더 함께 보내고 나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제가 남자친구의 끈질긴 프로포즈 끝에 결국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 거죠. 결혼을 결정하고 나서야 비로소 저는 부모님께 그 일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아빠와 엄마는 그이와 몇 마디 대화를 나누신 뒤 곧바로 말씀하셨어요. 생각이 바르고 말에 책임감이 있고 무엇보다 진심이 느껴지는 사람이라며 이런 사람이라면 딸을 맡겨도 괜찮겠다고요. 그이가 다니는 회사가 규모가 작든 크든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도 덧붙이셨어요. 특히 아빠가 그 일을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앞으로 김서방이라고 불러야겠구만. 저도 장인어른이라고 불러도 되죠? 결혼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허허, 그래, 그렇게 불러. 자네를 보니까 부모님이 어떤 분들이신지 짐작이가 아주 훌륭한 분들이셨겠지. 내 말이 맞지 않나? 장인어른 장모님이 더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은비에게 한없이 부족한 저를 사위로 받아주시다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은비한테 평생 헌신하는 남편이 되겠습니다. 겸손하기도 하지. 아주 마음에 들어, 아주. 그렇게 저희 부모님은 흔쾌히 결혼을 허락하셨고 빠른 시일 안에 상견례 날짜를 잡자며 적극적으로 밀어주셨어요. 그리하여 처음으로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시댁은 생각보다 넓은 단독주택이었고 외관도 꽤 근사해서 깜짝 놀랐어요. 우와, 집 진짜 좋다. 자기 이런 집에서 자란 거야? 완전 부럽다. 에이, 집이 다 거기서 거기지. 난 은비 부모님 댁이 훨씬 따뜻하고 좋아. 뭐 집이야 겉모습보다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온기가 더 중요하잖아. 네 부모님처럼 인자한 분들이 계시니 그 집은 더 빛나는 거야. 아우, 진짜 칭찬만 하면 꼭 2배로 돌려주지. 그럼 그게 내 방식이니까. 자, 이제 들어가 볼까? 그렇게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는데 순간 저는 어딘지 모르게 낯선 기운을 느꼈습니다. 집안은 불이 켜져 있지 않아 어둑했고 적막이 감돌았습니다. 예비 시부모님은 환한 조명을 켜는 것도 없이 거실 소파에 앉아 말없이 저희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따뜻하게 맞아줄 거라 기대했던 그 순간과는 사뭇 달랐죠. 그이가 헛기침을 하자 소파에 조용히 앉아 계시던 예비 시부모님이 고개를 돌려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이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먼저 발걸음을 재촉하며 달려나와 반갑게 절 맞이하셨죠. 드디어 왔구나. 어머, 아가씨가 어쩜 이렇게 예뻐? 우리 아들이 그렇게 자랑을 하더니 왜 그런지 이제 알겠네. 아들, 정말 예쁜 아가씨랑 결혼하게 됐구나. 잘 됐어, 정말 잘 됐어.
그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용히 소파에 앉아 계시던 예비씨 아버지를 향해 말을 건넸습니다. 아버지, 왜 가만히 계세요? 살갑게 좀 맞아주셔야죠. 예비씨 아버지는 멋쩍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나시려 했습니다. 그래, 미안하다. 예비씨 부의 걸음걸이를 보니 다리에 약간 불편함이 있으신 듯 했습니다. 아버님, 그냥 앉아 계셔도 괜찮아요. 제가 조심스레 말씀드리자 예비씨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며 말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아가씨. 손님이 왔는데 어찌 그냥 앉아만 있겠어요. 우리 아들이 장가를 간다고 이렇게 집에 여자를 데려오다니. 에휴, 이런 날도 오긴 오는구만. 반가워요. 이름이 뭐였더라? 제가 입을 열려는 순간 그이가 다시 한번 헛기침을 하며 말을 끊었습니다. 아버지, 아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벌써 잊으신 거예요? 맞다. 미안, 요즘 자꾸 깜빡해서 말이야. 그 말에 제가 얼른 인사를 드렸습니다. 은비예요. 이은비입니다, 아버님.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영광이에요. 허허, 영광은 제가 받아야죠. 자,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 나눕시다. 모두가 자리에 앉고 예비 시어머니는 식사 준비를 마치러 주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도 슬며시 따라가려 엉덩이를 떼었는데 그이가 제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은비야, 자긴 오늘 손님이야. 그냥 앉아있어.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와드리는 게 예의지. 괜찮아. 오늘만큼은 그냥 편하게 있어. 알았지? 그이가 다소 단호하게 손목을 잡는 바람에 전 결국 조용히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식사가 모두 준비되었고 우리는 식탁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한 상 가득 차려진 반찬들이 보기만 해도 입맛을 자극했습니다. 그런데 그이가 반찬을 한번 쓱 훑어보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반찬이 죄다 짠 것들이네요. 제가 그런 거 드시지 말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예비씨 어머니가 약간 당황한 얼굴로 웃으며 답하셨습니다. 미안하다, 아들. 그래도 손님이 오니까 맛있는 반찬 좀 준비해 본 거야. 적당히 간이 된 것도 먹어야 입맛도 도는 법이지. 오늘 하루는 그냥 맛있게 먹자. 오늘만 봐드리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꼭 건강식으로 드셔야 해요. 그이는 마치 저를 챙기듯 부모님의 건강도 챙기며 한참 동안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좀 낯설었지만 그 속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식사를 시작하자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이 하나같이 제 입맛에 꼭 맞았습니다. 낯선 자리였지만 음식 덕분에 마음이 좀 풀렸고 무엇보다 그의 가족이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려 애쓰는 모습에 마음이 서서히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밥을 거의 다 먹은 뒤 문득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자기 가족은 부모님 말고 다른 식구는 안 계시지? 그이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아니, 한 분 더 계셔. 우리 할머니. 할머니? 나한테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었잖아. 지금 요양원에 잠깐 계셔. 근데 몸이 많이 좋아지셔서 곧 모시고 올 거야. 아, 그럼 지금은 좀 편찮으신 거야? 아니야, 거의 회복되셨어. 그래서 다시 이 집에 모시려고. 그렇구나. 알겠어. 그 대화를 시작으로 식탁의 분위기가 어딘지 모르게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자꾸만 말문이 막히고 예비 시부모님과의 대화도 어쩐지 부자연스러웠어요. 유난히 집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아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비 신랑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와 예비 시부모님 모두를 바라보며 말이죠. 제가 사랑하는 세 사람 앞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순간 제 가슴이 좀 쿵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았거든요. 우리 결혼하면 이 집에서 함께 살고 싶습니다. 은비야,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그 몇 년만이라도 이 집에서 같이 지내면 좋겠어. 그 시부모님이랑 같이? 부모님 정말 좋은 분들이시니까 은비도 금방 편해질 거야. 저는 순간 당황해서 바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표정도 굳고 머릿속이 복잡하게 엉켜버렸어요.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솔직히 좀 당황스럽네. 미리 얘기해줬으면 마음의 준비라도 했을 텐데.
맞아, 내가 너무 일방적이었지. 미안해. 근데 이 이야기는 가족들 앞에서 정식으로 꺼내고 싶었어. 그때였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말리듯 나섰습니다. 아들, 무슨 소리야? 요즘 같은 세상에 같이 살겠다고? 은비 고생시킬 작정이냐?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저 부모님과 함께 지내면서 은비가 살림도 배우고 우리 가족이 더 가까워지면 좋겠다는 뜻으로 같이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들, 네 생각만 너무 앞선 것 같구나. 어머니는 저랑 같이 살고 싶지 않으세요? 예비 시어머니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새애기 생각이 중요하지. 은비가 좋아하겠니? 시집살이가 좋다고 하는 며느리가 어딨니? 결국 은비 생각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네요? 그럼 은비만 좋다면 같이 사는 걸로 해도 되는 거죠? 은비야, 자기 생각 말해봐. 그 질문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오고 손끝까지 얼어붙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 시집살이라는 단어는 제 인생의 계획 어디에도 없었거든요. 자기야, 그게 솔직히 말해서 한 번도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 지금은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 고민? 뭐 그렇지. 내가 너무 갑작스러웠지? 미안해 자기야.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네. 아니야, 괜찮아. 입꼬리를 억지로 올리며 말했지만 속으론 뒤엉킨 마음을 어떻게 가라앉혀야 할지 몰랐습니다. 눈앞의 식탁은 풍성한데 분위기는 전혀 밝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 예비시댁에 찾아간 날은 상견례 날짜를 잡지 않았습니다. 우선 결혼 일정과 방향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난 뒤 양가 부모님을 함께 모시고 이야기 나누기로 했죠. 하지만 제 마음 한쪽에는 지우지 못한 걱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집살이. 생각만 해도 답답하고 불안했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삶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결혼이 가까워질수록 그 불편한 그림자는 점점 짙어졌고 전 결국 머뭇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은비야, 우리 부모님이랑 할머니랑 같이 사는 게 부담돼? 솔직히 그렇지. 아무 걱정하지 마. 우리 부모님 평생 화 한 번 안 내신 분들이야. 진짜 좋은 분들이고 할머니도 그러셔. 절대 자기를 불편하게 하실 분들 아니야. 아니, 가족들이 다 좋은 분들이라는 건 나도 알아. 그건 의심 없어. 근데 그래도 같이 산다는 건 그거랑은 또 다르잖아. 아무래도 좀 걱정돼. 은비야, 자기 날 몰라? 내가 지금까지 자기 실망시킨 적 한 번이라도 있었어?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여전히 그를 믿었고 지금도 그 마음은 그대로였지만 시집살이는 애정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라는 생각이 점점 확고해지고 있었어요. 결국 조심스레 단호하게 제 입장을 꺼냈습니다. 자기야, 우리가 결혼하면 나 시댁에서 살림 배울 시간도 없고 솔직히 부모님께 계속 신세만 지는 것도 너무 죄송할 것 같아. 나 일도 바쁘고 서로 불편해질 것 같아. 꼭 같이 살아야 해? 난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제 말을 듣자마자 예비 신랑은 마치 준비라도 한 사람처럼 바로 대답을 내놨습니다. 은비야, 그럼 자기가 일을 그만두면 되잖아. 살림도 차근차근 배우고 집에서 좀 쉬면서 여유롭게 지내는 것도 좋지. 책도 읽고 나중에 아기도 낳을 테니까 육아 공부도 하고 그렇게 천천히 살아보는 거야. 뭐라고? 나더러 회사를 그만두라고? 아니,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잖아. 나 전에 말했었잖아. 사업 시작한다고. 내가 진짜 책임지고 열심히 일할 거니까 자긴 걱정은 하나도 안 해도 돼. 그냥 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살림만 하면 돼.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줄게. 그 순간 속이 확 뒤집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를 위해서라는 말 뒤에 숨어있는 이기심이 느껴져서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하듯 터졌습니다. 그건 좀 아니지 자기야. 난 내 일 정말 소중하고 그냥 관둘 수 있는 그런 일 아니야. 자기가 그렇게 쉽게 관두라고 말하는데 그게 얼마나 무책임한 말인지 몰라? 제가 버럭 소리를 지르자 그도 당황한 듯 얼굴빛이 싹 변하며 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 진짜 미안해 은비야.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내가 결혼 앞두고 생각이 짧았어. 지금 내가 한 말 다 헛소리였어.
진심으로 미안해. 들은 거 그냥 없던 일로 해줘. 부탁이야.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조금은 누그러진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자기야, 나 일 그만 못 둬. 그건 내 인생이야. 그리고 시집살이도 마찬가지야. 시부모님, 시할머니까지 한 집에 같이 살면 아무리 좋은 분들이라도 난 불편할 것 같아. 이게 정말 솔직한 내 마음이야. 그이는 제 눈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어. 미안해. 그럼 우리 둘이 따로 살자. 그렇게 정리하고 결혼식 준비하자. 결국 그이는 조용히 제 입장을 받아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갈등은 눈앞에서 봉합됐고 대화는 마무리됐죠. 하지만 어딘가 마음 깊은 곳엔 이 사람과 나 사이에 작은 균열 하나가 살며시 스며들기 시작한 듯한 그런 느낌이 남았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마음이 복잡해진 채로 일상을 버텨가던 중 어느 날 회사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제가 한 땀 한 땀 준비하던 중동 수출 프로젝트가 엉뚱한 이유로 물거품이 돼버렸죠. 더 황당했던 건 그 일로 부장님에게 대놓고 모욕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은비 과장, 내가 뭐랬어? 중동 쪽 수출은 꿈도 꾸지 말랬잖아. 이사님이랑 전무님이 왜 쓸데없는 짓 했냐고 난리더라. 네? 아니, 부장님, 그때 부장님이 좋다고 하셨잖아요. 바로 이사님한테 올리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이 과장 치매라도 온 거야? 결혼한다더니 뇌에 나사라도 빠졌냐? 내가 언제 그걸 승인했다고 그래? 네가 멋대로 이사님한테 보고 올려놓고 이 난리를 만들어? 그래서 이사님은 정확히 뭐라고 하셨는데요? 중동에 아무 기반도 없는데 왜 쓸데없는 짓을 했냐고 그러시더라. 자네 중동에 접촉해서 회사 돈 까먹었지? 그래서 나까지 같이 욕먹었다고? 쓸데없다뇨. 저 벌써 중동 쪽에 수출 도와줄 거래처도 구해놨어요. 이제 막 일 시작하면 시끄러! 중동 쪽에는 발도 들이고 싶지 않은 게 회사 입장이야. 자네가 앞서 나가서 괜히 오버한 거야. 덕분에 나만 곤란해졌다고. 당장 그 일 접어. 순간 손끝이 떨리고 목이 메어왔습니다. 저는 지난 석 달 동안 회의 끝나면 서류를 작성하고 밤이면 자료를 뒤져가며 중동 수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 직전까지 끌어왔습니다.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는 가운데 중동에 보낼 수출품을 찾느라 출장까지 다녀오며 온몸으로 밀어붙인 일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쓸데없는 짓이라는 한마디로 날려버리다니. 남자들 사이에서 실적으로 버텨온 저였습니다. 실수 한 번 없이 올라왔고 꿋꿋이 버텨왔는데 그렇게 쌓아온 신뢰와 결과를 단 하루 만에 단 한마디로 박살낸 겁니다. 그날 이후 회사 안팎에서 제 이름이 들려오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대놓고는 말하지 않아도 뒤에서는 들썩거렸습니다. 그런 뒷말은 돌고 돌아 결국 저의 귀에까지 흘러들어왔고 그게 처음도 아니라는 게 더 서글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유독 더 아팠습니다. 괜찮은 척했지만 속은 쓰라리고 어깨는 뻐근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허공만 바라보며 한숨을 쉬곤 했어요. 그리고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하고도 내가 이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한다면 그 순간 숨이 턱 막히고 속에서 메스꺼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곳에서 평생을 보내야 한다는 상상만으로도 헛구역질이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예비 신랑과 여러 날에 걸쳐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끝없는 고민 끝에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그 사람의 그늘 아래서 살아보기로 결정했죠. 나를 믿고 나를 책임지겠다는 그의 말을 이번만큼은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은비야, 잘 생각했어. 그런 인간들 밑에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기엔 자기가 너무 아깝지. 언젠간 더 나은 기회가 생길 거야. 그때 다른 일 하면 돼. 그러니까 우선은 나랑 결혼하고 내가 사업 기반 잡을 때까진 살림하면서 자기 개발하면서 쉬어. 정말 그래도 될까? 이게 맞는 걸까? 그럼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왜 자꾸 이렇게 꼬이는 것 같아? 난 그게 우리 둘의 운명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 이젠 그 흐름을 그냥 따라가도 괜찮을 때야. 제가 뭔가 더 말하려는 찰나 그는 망설임 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은비야,
대신 우리 본가에 가서 몇 년만 같이 지내자. 내가 사업해서 기반 잡을 때까지만이라도, 응? 부탁할게. 우리 부모님이랑 아직 자기한테 인사 못 드린 우리 할머니도 계셔. 정말 좋은 분들이야. 같이 살면 자기한테도 훨씬 좋을 거야. 시집살이? 그거 꼭 해야 해? 강요는 아니야. 하지만 자기가 마음만 좀 열어주면 좋겠어. 그게 나한텐 큰 힘이 될 거거든. 그이는 다시금 시집살이 이야기를 꺼냈고 제 머린 다시 복잡해졌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아직 퇴사 전이던 저는 회사를 다니며 하루하루 버텨야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뒤에서 벌어지고 있는 뒷담화들이 귀에 들려오기 시작했죠. 몇 없는 여직원들이 조용히 와서 알려줬어요. 부장은 물론이고 이사 전무까지 온갖 윗사람들이 저를 헐뜯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 순간 전 알 수 없는 모욕감과 허탈함, 그리고 진절머리 나는 피로감에 휩싸였습니다. 욕한 사람도, 그걸 전한 사람도, 이 회사의 공기 자체도 전부 정나미가 떨어졌습니다. 그래, 더는 버틸 이유도 없지. 얼마 뒤 사직서를 써서 올렸고 전 그렇게 백수가 되었습니다. 예비신랑은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자기야, 정말 잘했어. 이제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쉬면서 자기 인생을 정비할 수 있잖아. 난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이는 아주 조심스럽고도 능숙하게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야, 우리 딱 1년만 본가에서 같이 살아보자. 그 이상도 말고 그 이하도 말고 1년만 같이 지내보면 자기한테도 이로울 거야. 저는 실직 상태에 그의 사업은 이제 막 시작 단계라 현실적으로 대안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말하는 걸 보며 이번엔 그냥 한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좋아, 해볼게. 시집살이 그거. 이상한 시부모님 밑에서 고생할 때나 힘든 거지 자기 부모님은 그런 분들 아니잖아. 절대로 날 곤란하게 하실 분들 아니니까 생각보다 괜찮을지도 모르지. 나 할 수 있을 거야. 옳거니 바로 그거야 자기야. 우리 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셔. 자기를 힘들게 하실 일 절대 없어. 정말 잘한 결정이야. 진짜 고마워. 그렇게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모든 불안과 망설임을 내려놓고 그냥 한번 믿어보기로요. 다시 예비시댁을 찾아가 제가 내린 결정을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예비 시부모님은 반색하기보단 어딘가 놀라고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특히 예비 시어머니의 눈빛이 묘하게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새아가 정말 우리 집에 들어와 살겠다고? 네 어머님, 저 결심했어요. 이이가 계속 같이 살아보자고 권하길래 제 마음도 결국 넘어가더라고요. 그래, 뭐 결정했다고 하니 우리가 더 뭐라고 할 순 없지. 알겠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두 분 다 어딘가 힘이 빠진 표정이었고 얼굴은 이전보다 훨씬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음에 걸려 저는 염려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혹시 어디 편찮으신 데라도 있으세요? 전보다 살도 많이 빠지신 것 같고 안색도 너무 안 좋으세요. 그게 말이다. 예비 시어머니는 무언가를 말하려다가 순간 그이의 얼굴을 힐끔 바라보더니 입을 다무셨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좀 더 가까이 앉아 정중히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어디 안 좋으시다면 병원이라도 같이 가요. 이젠 저도 식구잖아요. 자식들 입장에서 신경 쓰고 싶어요. 아니다, 괜찮아. 우리 아픈 데 하나 없고 다 건강하니 걱정 말거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전 다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투는 단호했지만 그 속엔 확신이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저는 더 물어보려 했지만 그이가 조용히 제 팔을 툭툭 쳤습니다. 그만 물으라는 신호였죠. 저는 애써 고개를 끄덕였고 분위기를 바꾸려 다시 시집살이와 결혼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마친 뒤 상견례 날짜를 잡게 됐죠. 그날은 시할머님도 함께 오시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상견례를 앞두고는 특별한 일정이 없었기에 운동을 열심히 했고 다시 취업할 날을 대비해 공부도 꾸준히 해뒀습니다. 언제 어떤 기회가 올지 모르니 저는 제 자신을 단단히 다듬어두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일상을 차분히 채워가던 어느 날, 상견례 전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엄마와 함께 마사지샵에 가서 피로를 풀고 결혼 준비로 지친 몸을 조금이나마 달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 엄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어요. 은비야, 너 진짜 시집살이 괜찮겠어? 1년만 살기로 했으니까 잘 버텨봐야지. 그리고 시부모님이 워낙 좋은 분들이니까 힘든 일은 없을 거야. 김서방이 성품 좋은 거 보고 허락하긴 했는데 막상 결혼 날짜가 잡히니까 걱정된다.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 딸이잖아. 어디서든 살아남는 여자 아니었어? 엄마를 안심시키고 방에 들어와 일찍 눕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 번은 무시했지만 다시 걸려오자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구세요? 저기 잠깐 좀 만날 수 있을까요? 누구신데요?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노인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예비 신랑이 할머니였죠. 요양원에서 막 나오셨다며 꼭 할 말이 있다 하셨죠. 저는 당황한 채로 급히 외출 준비를 하고 곧장 할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멀리서 다가오는 그분의 인상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예비 신랑과 눈매가 똑 닮아 있었거든요. 할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전 이은비라고 해요. 그래요. 이야기 다 들었어요. 우리 손자랑 결혼해서 같이 살겠다고 했다면서? 네, 그게... 은비씨, 내 말 잘 들어요. 우리 손주랑 결혼하면 아가씨 인생 큰일 나요. 할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내 손주랑 결혼하면 안 돼요. 내 말 듣고 제발 이 결혼 하지 마요. 혹시 제가 마음에 안 드셔서 그러시는 건가요? 처음 봤는데 마음에 들고 말고가 어딨어요. 아무튼 이 결혼 절대 하지 마요. 갑작스러운 반대에 저는 얼떨떨했고 솔직히 의심도 들었습니다. 혹시 치매가 있으신 건 아닐까? 아니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신 건 아닐까? 제가 그런 눈빛을 드러내자 할머니는 혀를 차며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러고는 낮게 말했죠. 진짜가 뭔지 보여줄게. 지금 우리 집으로 갑시다. 저는 갈피를 못 잡은 채 할머니를 따라 택시를 탔습니다. 할머니는 택시 안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말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 말은 믿기 어려웠고 귀를 의심하게 만들 정도로 충격적이었지만 저는 일단 직접 보고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택시는 시댁 앞에 도착했고 할머니는 대문을 조심스레 열며 손짓했습니다. 조용히 따라와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 뒤를 따랐고 마침 열린 현관 너머로 들리는 소리에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버지, 내가 간식 함부로 먹지 말라고 했지? 당뇨 환자가 왜 또 이런 걸 처먹고 있어? 아들아, 이건 그냥 견과류잖니. 의사 선생님이 이 정도는 괜찮다고. 의사 말 말고 내 말 들으라고 했지? 에이씨, 더럽게 말 안 들어 진짜. 잠시 뒤 예비 신랑은 자신의 아버지 머리를 손으로 쳤고 입에 담기 어려운 쌍욕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 모습은 제가 아는 그 사람, 상냥하고 자상했던 예비 신랑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어머니, 약은 먹으라고 해야 먹어? 다음 달 항암 치료 앞두고 있잖아. 몸 미리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잖아. 미안하다 아들아. 이 암이 건망증도 있는 건가 봐. 자꾸 잊어버려. 어린애도 아니고 물 떠와서 내 앞에서 약 먹어요 빨리. 저는 두 눈과 귀를 의심했습니다. 예비 신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시부모님께 욕이 섞인 명령을 하는 걸 보고 놀랐어요. 방금 전 시할머니가 귀뜸을 해주길 시모는 위암에 시부는 당뇨 합병증으로 매우 아픈 상태라고 했어요. 그리고 시할머니도 치매기가 있어서 요양원으로 들어갔다고 했고요. 그리고 예비 신랑의 가면 벗은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했고요. 저는 다 듣고 보고 나서 한숨을 쉬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가족들이 절 보고 일제히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은비야, 자기 웬일이야? 자기야말로 이게 무슨 일이야? 아버님은 당뇨 합병증이 심각하고 어머님은 위암이라며. 할머니는 치매시고. 그런데도 나더러 시집살이를 하라고 한 거야?
자기야, 부모님 아픈 건 미리 말 못한 건 미안한데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야. 그래, 부모님 아프신 건 당연히 안타깝고 슬픈 일이야. 그건 이해할 수 있어. 하지만 아까 당신이 부모님께 욕하는 거 듣고 난 진짜 너무 무서워졌어. 당신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아니야, 절대 그런 사람 아니야. 그건 그냥 부모님이 약도 안 챙겨 드시고 아무거나 드셔서 화가 났던 거야. 순간적으로 말이 험하게 나왔을 뿐이야. 아니야, 그건 순간의 분노가 아니었어. 난 당신의 인성을 보고 결혼을 결심했던 사람인데 방금 그건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어. 그리고 할머니 말씀도 들었어. 당신이 효를 명분 삼아서 부모님을 통제하고 괴롭힌다면서? 할머니도 그게 너무 괴로워서 요양원에 도망치듯 들어가신 거라며? 뭐라고? 그건 진짜 오해야. 할머니가 치매 증상이 있으셔서 분간을 잘 못하시거든. 자기한테 헛소리 한 거야. 믿지 마. 아니, 난 지금 너무 놀라고 있어. 시댁 식구들 아픈 것보다도 당신의 말투와 행동이 훨씬 충격적이야. 아무래도 이 결혼 다시 생각해야 할 것 같아.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뒤에서 시할머니가 숨을 죽이며 안도의 한숨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예비신랑은 그 말이 도화선이라도 된 듯 거실벽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을 벽에서 떼더니 힘껏 바닥에 던졌습니다. 유리 깨지는 소리와 함께 그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지금 뭐라고? 이제 와서 결혼을 파토내겠다고? 야, 넌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이건 이미 정해진 일이야. 그냥 우리 집 들어와서 같이 살자고. 부모 아픈 거 보시는 게 자식의 도리 아니야? 이 망할 기집애야. 뭐하는 짓이야? 무서우니까 그만해. 네가 날 돌아버리게 만든 거잖아. 내 부모님 모시는 게 싫어서 지금 파혼하자고? 넌 네 부모가 아파도 이럴 거야? 자기 가족들 아픈 게 문제가 아니야. 난 난폭하고 무서운 당신이랑은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다고. 이 기집애가 진짜 실컷 꼬셔놓고 이제 와서 발 뺀다고? 내가 그려온 그림이 있어. 그 안에 네가 있어야 하는데 감히 네가 그걸 깨겠다고? 웃기지 마. 넌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집 식구가 돼야 해. 그이가 험악한 기세로 다가오자 전 뒷걸음질치며 신발을 허둥지둥 신었습니다. 심장이 뛰고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획 돌아서 도망치려는 순간 그가 거칠게 따라 나왔습니다. 그때 시할머니가 그 앞을 온몸으로 가로막았습니다. 이 할망구가 지금 뭐하는 거야? 당장 비켜. 놓으라고! 안 돼. 은비씨 어서 도망쳐요. 다신 이 집에 오지 마요. 이 치매 노인네야. 놓지 못해? 진짜 나 뚜껑 열리는 거 보고 싶어? 저는 한치도 머뭇거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오직 앞만 보며 살아야겠다는 마음 하나로 내달렸죠. 집에 도착한 저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고 심장은 아직도 미친듯이 뛰고 있었어요. 곧장 거실로 나와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듯 앉아 모든 걸 말씀드렸습니다. 예비신랑의 진짜 모습, 시부모님의 병세, 치매 있는 시할머니까지 숨겨졌던 진실을 하나하나 꺼냈죠. 엄마 아빠, 나 이 결혼 못해. 아니 절대로 안 해. 이건 사람이 할 선택이 아니야. 두 분 모두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아빠는 말없이 손을 덜덜 떨었고 엄마는 말없이 제 손을 꼭 잡고 한참 동안 눈을 감은 채 숨을 내쉬셨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1시간쯤 되었을까. 현관문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비신랑이었습니다. 그는 집 앞까지 찾아왔고 크게 소리치기 시작했죠. 은비야, 내가 미안해. 진짜야. 아깐 너무 화가 나서 나도 모르게 그랬어. 실수였어. 자기야, 문 좀 열어줘 제발. 한 번만 기회 줘. 장모님, 장인어른, 저예요. 내일 결혼할 사위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빠가 벌떡 일어나 문으로 향하려 하자 전 달려가 두 팔로 아빠를 막아섰습니다. 아빠 안 돼. 절대로 문 열면 안 돼. 저 인간 지금 정상 아니야. 그 순간 현관 밖에 목소리가 돌변했습니다. 은비야, 당장 이거 열어. 문 안 열면 내가 이거 부수고 들어간다. 내가 못할 것 같아?
제발 그만 좀 해. 꺼지라고. 너 너무 무서워서 이젠 얼굴도 보기 싫어. 내가 그려온 인생 그림 속에 네가 꼭 있어야 돼. 너랑 나 무조건 결혼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문 열어. 싫어. 너 같은 또라이랑 결혼하느니 평생 혼자 사는 게 낫겠어. 네가 부모님이랑 할머니한테 막대하는 거 보니까 오만정이 다 떨어졌어. 돌아가. 순간 현관문이 쾅쾅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이가 발로 문을 걷어차기 시작한 겁니다. 철제 문틀이 울릴 정도로 무섭게 진동했고 그 소리에 저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제 어깨를 감싸며 떨고 있었고 아빠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전화를 꺼냈습니다. 신고할게. 이건 경찰 부를 수밖에 없다. 아빠는 경찰에 전화를 걸었고 다행히 순찰차가 신속히 도착했습니다. 그제야 그는 간신히 문 앞에서 물러났고 경찰에게도 고래고래 소리치다가 결국 끌려가듯 돌아갔죠. 저는 다음 날 결혼식을 당연히 나가지 않았고 완전하게 헤어진 줄 알았습니다. 며칠 동안 집안에만 있다가 제 파혼을 알고 위로해주겠다는 친구가 근처에 찾아와 외출을 했어요. 그런데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에 그이가 나타났습니다. 사흘 만에 나오네? 내가 여기서 한시도 움직이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어, 은비야. 뭐? 지금 뭐하는 짓이야? 당신 스토커야? 아이, 스토커라니. 남편한테 무슨 소리야. 우리 결혼식은 못했지만 그래도 아직 기회가 있어. 혼인신고하고 우리 집에 가서 살자. 다들 널 기다리고 있어, 은비야. 저리 가. 난 절대로 당신이랑 못 살아. 본성을 알았는데 어떻게 같이 살아? 너 지금 또 내 화를 돋구는 거야? 여기서 돼지게 처맞고 싶지 않으면 따라와. 싫어, 안 가. 당신 신고할 거야. 그러자 그이는 핸드폰을 빼앗더니 바닥에 내동댕이를 치더군요. 그러더니 저를 강제로 그놈의 차에 태웠답니다. 너무 무서워서 오금이 저렸고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차 뒤에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오더군요. 누군가가 제가 강제로 차에 타는 걸 보고 신고를 해준 것 같았죠. 이제 끝났어. 경찰이 오고 있잖아. 차 세워. 아니, 그렇게 못해. 넌 내 거야. 우리 집에서 내 부모님과 할머니를 돌봐야 할 사람이라고. 다들 잘 살 수 있으니까 나만 믿고 집에 가자고. 무서워. 나 너무 무서워. 제발 차 세워. 은비, 네가 날 며칠 만에 봐서 반가워서 우는 거지? 그래, 나도 자기가 그리웠어. 그이는 진짜로 정신병자였습니다. 경찰차를 따돌리려고 쌩쌩 과속을 했답니다. 경찰차가 그의 차를 추월하려고 속도를 높였고 곧 저희 차 앞을 가로막았어요. 저는 안도하면서 눈물이 다시 터져나왔습니다. 이 빌어먹을 짭새들이. 내가 마누라랑 집에 가는데 왜 추격을 하고 난리야? 차에서 나오세요. 어서요. 그이가 문을 열고 경찰들에게 따지자 이를 제압하는데 그인 도무지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이것들이 감히 내 몸에 손을 대? 경찰이라고 하면 내가 겁이라도 먹을까봐? 그래, 덤벼봐. 다 덤벼보라고. 이 세금만 축내는 인간들아. 그이가 도로에서 난동을 부리며 경찰들에게 위협을 가하자 결국엔 테이저건을 맞고 바닥에 자빠져 온몸을 부르르 떨더니 이 개자식들 하고 기절해버렸습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지금 글을 쓰면서도 손이 부들부들 떨리네요. 그놈은 결국 경찰서 유치장에 갇히게 됐고 전 따로 경찰들과 마주 앉아 지금까지 겪은 피해 사실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말로는 차마 다 표현되지 않는 두려움과 수치가 마음 한구석을 짓눌렀지만 이제는 말해야 했습니다. 누구보다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 말이죠. 잠시 후 경찰서에 예비 시부모님과 시할머니가 함께 도착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세 분 모두 저만 바라봤고 그이는 단 한 번도 눈길조차 주지 않더군요. 시할머니가 다가와 저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마른 손등에서 떨림이 느껴졌고 오래 참고 울음을 삼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꼴이람.
우리 손자놈이 기어코 일을 버리고 말았네. 은비씨 많이 놀랐지? 아유, 얼마나 무서웠을까? 도대체 왜 저러는 거예요? 언제부터 저렇게 된 거예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할머니는 고개를 떨군 채 바닥이 꺼지듯 깊은 한숨을 내셨습니다. 아휴, 그게 말이야. 한 20년 전부터였을 거야. 아주 어릴 때 말이다. 참 착한 애였지. 지 엄마 말도 잘 듣고 날 할미 하면서 껌딱지처럼 붙어 다녔거든. 효자 소리 들을 만큼 말이야. 근데 어느 순간부터야 우리가 지 말 안 들으면 얼굴이 바뀌더라. 눈빛이 딴 사람처럼 변하고 물건을 던지고 고함을 지르고. 근데 왜 그러고도 내버려 두셨어요? 은비씨, 우리도 여러 센터와 병원에 데리고 억지로 데려가서 치료를 해보려고 했는데 낫질 않았어. 손주놈이 하는 짓을 역가와라고 하더라. 원래 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게 순리인데 우리 손주는 거꾸로였어. 지가 부모 위에 서서 우리가 지 뜻대로 안 움직이면 난폭하게 나왔지. 그게 점점 심해졌고 나중엔 우릴 마치 자기가 만든 인형처럼 여겼어. 자존심도 없고 감정도 없는 존재처럼. 나르시시스트라고 하잖아. 우린 그냥 그의 인생의 도구였던 거야. 우린 숱한 괴롭힘과 가스라이팅으로 손주놈 뜻대로 말하고 행동해야만 했어. 너무 끔찍하네요. 그럼 병원이라도 데려가 보시지 그랬어요. 치료도 받게 했지. 정신과도 다녀보고 상담사도 불러보고. 근데 그럴수록 더 교묘해졌어. 겉으론 멀쩡한 사람처럼 안에선 더 깊이 차갑고 무섭게 바뀌더라고. 우리가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그럼 저도 세번처럼 인형이 될 수도 있었겠네요? 그래. 은비씨가 그 아이랑 결혼하게 되면 그렇게 될 위험이었지. 그래서 요양원에서 몰래 빠져나와 은비씨에게 알려야겠다고 마음먹었어. 그렇게 된 거군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다행이라고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 일 덕분에 경찰이 정신병원 입원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어. 가족 동의도 필요했는데 우리 셋은 이미 사인했지. 그 애가 은비씨한테 한 일 그게 결정타가 됐어. 그럼 더는 저를 따라다니거나 괴롭힐 수 없는 거죠? 그야 당연하지. 법원 명령이 떨어지면 치료가 끝나기 전까진 나올 수 없어. 그 사이에 은비씨는 이 기억에서 벗어나야지. 그래야 진짜 자기 삶으로 돌아갈 수 있어. 그 말을 듣고서야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침내 안심이 됐습니다. 그 사람은 유치장에서 나온 뒤 곧바로 강제 입원 조치가 이뤄졌고 정신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몸을 가눌 수 있었고 몇 날 며칠을 떠돌던 공포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예비 시부모님은 할머니처럼 솔직하게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이 제대로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그런 것이니 이해하고 사과를 받아줬네요. 그렇게 시댁 식구들과는 완전히 이별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한동안 정신과를 다니며 약물에 의존한 채 지냈습니다. 그놈의 일그러진 얼굴이, 그 눈빛과 폭언이 자꾸만 떠올라 밤마다 식은땀에 잠이 깨곤 했으니까요. 무서웠고 괴로웠고 그 기억 속에서 빠져나오는 일이 생각보다 훨씬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란 약은 묘하게도 사람을 살립니다. 매일 조금씩 무뎌졌고 조금씩 숨을 쉴 수 있게 됐어요.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면서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그쯤 저와 부모님은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아무리 그놈이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한들 세상 일은 모르는 법이니까요. 만약을 대비해 아예 먼 지역으로 삶의 터전을 옮겼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경력직으로 꽤 괜찮은 회사에 취업하게 됐고 2년 동안 오로지 일에만 몰두하며 지냈습니다. 그 시간은 저에게 가장 필요한 정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의 소개로 한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뭐랄까, 인성이 굉장히 훌륭하다거나 말투가 엄청 다정스럽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화도 내고 어설픈 말도 하고 상처도 받는 평범한 사람이었죠. 그래서였을까요? 그 사람과는 한 사계절을 천천히 함께 보내며 서로를 알아가고 시부모님과의 관계도 조심스럽게 확인한 뒤에야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결혼한 지 벌써 5년이 흘렀어요. 남편과는 지지고 볶고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입을 꾹 다문 채 무건수행으로 하루를 보내기도 하지만 그런 모든 순간 속에서도 함께 살아가는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전에 예비신랑이었던 그 사람은 정신병원에서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퇴원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지방으로 내려가 조용히 지내고 있다고 해요. 예비 시부모님과 시할머니는 각자 다른 곳에서 살아간다고 들었고요. 그들이 어떤 삶을 살든 이제 더는 제 인생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으려 합니다. 이 긴 사연을 끝까지 읽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은 아름답지만 그 믿음을 줄 상대를 고르는 일에는 언제나 조심해야 한다는 것 부디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디 사람 조심하시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지켜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